자, 오늘은 교과서 171쪽에 있는 방형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점종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우점종이라는 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고를 것인가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방형구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뭐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방형구라는 걸 사용해서 이름이 방형구법이야. 그래서 자, 조사하고자 하는 곳에 방형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식물 종과 뭐 개체수, 출현한 빈도수 또는 얼만큼 덮고 있는가, 피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점종을 알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뭐 상대 밀도, 뭐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한 것이 중요치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좀 필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교과서 한 장만 넘겨보면, 자, 여기 172쪽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 요 그림 같은 게 방형구예요, 방형구. 그래서 이런 방형구를 던져놓고, 이곳에 있는 식물 군집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자,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자, 방형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형구법. 자, 이거는 자, 주로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자, 우점종이라고 불리려면 여기에는 이제 생물종이 다양한 종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이제 군집이라 그러는데 이 군집의 우점종이 되려면 자, 중요치라고 하는 게 높아야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중요치. 자, 그럼 중요치는 또 뭐라고 써 있었냐? 뭐 상대 밀도 더하기, 자, 상대 빈도 더하기, 자, 상대 피도. 이거를 합한 값을 중요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 밀도랑 관련 있는 개념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개체가 들어있는가 하는 게 상대 밀도를 의미하고, 자, 지금 가로 10칸, 세로 10칸짜리 방형구를 던져놨다면 총 100칸이 있겠죠? 자, 이 100칸 중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가? 그 생물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를 상대 빈도라고 이야기해요. 상대 빈도. 그 다음 상대 피도는 자, 여기를 덮고 있는 정도. 면적 안에서 얼만큼을 덮고 있는가 하는 걸 상대 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어떤 A라고 하는 종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총 10마리가 이렇게 있어. 또 뭐 B라는 종도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7마리 정도 아니 식물이니까 또 말이 아니겠네. 이렇게 존재하고 또 다른 식물인 C는 이렇게 여기에 3개, 여기에 5개,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식물종이 3개가 발견이 됐을 때 누구를 우점종이라고 하냐?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일단은 노란색은 이제 빨간 종이나 이제 파란 종에 비하면 숫자가 좀 적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겠지. 개체수가 적으니까. 자, 근데 개체수는 같아,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둘 다 이 방형구 안에 10개씩 발견이 됐는데, 10개체씩. 자, 근데 이제 출현한 방형구 수가, 파란색 같은 경우는 10곳에 흩어져 있지만, 빨간색은 한 곳에 몰려 있지. 이런 종들은, 이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라 부르기 좀 어렵다는 거야. 좀 개체수도 많으면서, 이 조사하고 있는 이 지역 전반에 좀 퍼져 있는, 그런 종들을 이제 의미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각각의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전에 배웠지, 밀도 구하는 법은. 자, 전체, 자, 방형구의 면적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뭐 A종이든 B종이든 그 특정 종의 개체수가 그 특정 종의 밀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종의 밀도를 구하고 B종의 밀도를 구하고 C종의 밀도를 구하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보통은 이제 단위가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빈도. 자, 빈도는 자, 전체 방형구 수 중에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는 100개의 방형구였는데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 그게 그 종의 빈도인 거야. 더 많은 방형구에서 발견이 될수록 빈도값이 높아지겠죠. 그 종의. 자, 그 다음에 피도. 피도는 자, 역시 전체 방형구의 면적 중에서 그냥 개체수가 아니고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개체수가 같더라도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이제 피도라 그래, 피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피도 값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 그래서 이 피도의 계급값을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줄 거야. 이 식물들의 피도는 이거라고 한다. 라고 하고 줄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방형구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종들의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다 구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뭘 구하냐. 우리 아까 보면, 자, 중요치를 구할 때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하는 거였잖아. 자, 상대 밀도가 뭐냐. 자,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를 더해. 그거 분해. 전체 여기 구성원들의 밀도의 합분에 그 특정 종의 밀도 한 다음 곱하기 100을 해서 전체 밀도 중에 이 종이 차지하는 밀도는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상대의 빈도도 마찬가지야. 자, 상대 빈도도 결국 퍼센트로 나올 건데, 자, 조사한 자, 모든 종의 빈도값을 더해.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그 특정 종의 빈도를 분자에 둔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이 군집에 있는 종들의 빈도 중에서 그 특정 종이 차지하는 게 도대체 몇 퍼센트인가?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자, 피도도 마찬가지야. 상대 피도도 자, 퍼센트로 나오는 값인데, 자, 조사한 자,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에 그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상대 피도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든 종들의 이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각각 구하고 이들을 다 더하면 중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이 군집의 우점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방형구법을 통해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173쪽에 있는 자,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내용 좀 필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이란 자, 서식 환경에 따라서
수생군집과 육상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 이미 이름에서 무슨 뜻인지 나오죠? 수생군집은 물에 사는 군집을 말할 거고, 뭐 육상군집은 땅에 있는 걸 말하겠죠. 자, 그런 수중생활에 적응한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는 그런 수생군집에는 자,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이 있어요. 자, 해수가 바닷물이잖아, 그지? 자, 바다가 아닌 담수, 짠물 말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하천, 호수, 강, 이런 데 형성되는 군집은 우리가 담수군집이라 그러고, 바닷물처럼 좀 짠물,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을 해수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육상군집을 크게 쪼개면, 뭐,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차이가 날 텐데, 일단은 크게 산림군집과 초원군집과 사막군집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산림은 주로 어디냐? 산이 울창한 그런 곳인데 나무들이 많고, 자, 그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려면 강수량이 많아야 돼. 자, 그 다음 초원은, 초원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강수량이 산림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양의 강수량은 있는 그런 곳, 산림보다 강수량은 적지만, 적당한 강수량이 내리는 그런 곳에는 초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강수량이 너무 적어. 비가 거의 안 오는 데는, 그리고 너무 건조한 그런 곳에는, 사막이 형성이 돼요. 사막. 그래서 여기는,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육상군집은 크게 산림, 초원, 사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산림을 보면은, 자, 많은 종류의 목본 또는 초본들로 되어 있다. 뭐, 목본을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 초본은 풀 같은 것들. 자, 이런 산림은 또, 뭐, 열대 지방에 있는 뭐, 열대우림, 그리고 온대 지방에 있는 뭐, 온대림, 그리고 뭐, 아한대 지방에 있는 뭐, 침엽수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몇 개 보여줄 텐데, 자, 열대우림은 저기 막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이런 걸 떠올리면 될 거고, 자, 온대림은 다른 말로, 뭐, 화렵수림이랑 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화렵수림. 추운 데 있는 게 이제 침엽수림인데, 자, 침엽수림은 소나무 같은 나무를 생각하면 돼. 나뭇잎이 막 넓지 않고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추운 지방에 있는 산림이고, 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산에는 뭐 단풍나무든 뭐 참나무든 잎이 굉장히 넓잖아. 그런 좀 잎이 넓은 나무들이 있는 데를 온대림 또는 뭐 화렵수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침엽수림의 예시인데, 이제 막 나뭇잎이 좀 얇고 좀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원. 자, 초원은 어쨌든 이제 막 풀들이 깔려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푸르는 곳만 꼭 초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법한, 이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막 사자랑 뭐 얼룩말, 하이에나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여기도 초원이거든. 막 사바나 초원이라고 들어봤지? 그래서 초원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자, 열대 지방에 있는 초원을 열대 초원, 다른 말로 사바나라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저기 막 어디야, 그 엄청 큰 초원이 펼쳐져 있는 나라 어디지? 그 몽골, 그치? 몽골 초원. 몽골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막 푸르른 그런 데를 온대 지방에 있는 온대 초원이라 그래요. 온대 초원. 그래서 초원 안에서도 열대 초원이 있고 온대 초원이 있더라. 자, 그리고 사막. 자, 사막도 우리가 사막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모래밖에 없고 낙타가 걸어다니는 그런 열대 사막을 떠올릴 텐데 이게 사막의 전부가 아니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인장 정도만 서식할 수 있는 저희도 지방에 있는 사막을 우리는 열대 사막이라 그래요. 열대 사막. 자,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사막은 또 온대 사막이라 그러고 완전 추운데
극지방 근처에 있는 추운 곳이면서 강수량도 적은 그런 곳에는 이끼류 같은 애들만 그리고 또는 아주 몇몇 식물만 적응력이 강한 그런 식물들만 자라는 곳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곳을 한대 사막, 다른 말로 툰드라라 그래요. 툰드라. 자, 이렇게 생물 군집은 그곳의 강수량이라든가 기온 같은 그런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군집의 분포를 우리는 자, 생태 분포라 그래요. 생태 분포. 자, 그런 생태 분포는 자,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수평 분포와 자, 고도에 따라 나타나는 수직 분포라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군집 같은 게 이제 수평 분포의 예시인데, 자, 저위도는 적도 지방이죠. 고위도는 저기 북극이나 남극 있는 이런 곳을 말하는데, 자,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 그리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기온이 낮고 높은 거. 또 이 같은 기온 안에서도 그 지역이 강수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 방금 배웠던 뭐 열대우림 또는 뭐 화렵수림 또는 낙엽수림이라고 적어놨는데 책에는 뭐 침엽수림 또는 뭐 초원도 열대초원 사바나 온대초원 그리고 사막도 열대사막 또는 온대사막 또는 한대사막인 툰드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던 게 수평분포 배운 거지. 수평분포를. 자, 그 다음 수직 분포는 이제 고도에 따라서 생물 분포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지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낮아지는 온도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이 달라지고 그 생물 군집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걸 수직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지금 한라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따뜻한 데 잘 사는 생물들, 조금 더 추운 데 사는 생물, 좀 더 추운 데 사는 생물, 더 추운 데 사는 생물 이런 식으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생태 분포 중에서 수직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책에서 지금 쫙 훑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공부하기 쉽게 좀 필기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군집은 그들이 물에 사냐, 수생군집, 그들이 땅에 사냐, 육상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고, 자, 수생군집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물의 상태에 따라서 담수군집, 그리고 해수군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해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바닷물, 굉장히 짠 물을 말하는 거고, 담수라는 말 자체가 바닷물이랑 좀 다르게 우리가 먹었을 때 짠맛 안 나는 뭐 하천이나 강이나 호수에 있는 그런 물을 담수라 그래요. 그래서 담수 군집과 해수 군집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 육상 군집은 자, 그 강수량에 따라서 산림과 초원과 사막,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사막을 자, 황원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황원, 잘 쓰진 않는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산림처럼 되려면 많은 나무가 자라려면 강수량이 많아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래야 산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자,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당한 양의 비가 오는 곳에서는 초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너무 적은 곳, 그런 곳에서는 사막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또 그런 각각의 산림과 초원과 사막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기온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또 붙어지는데, 자, 산림 중에서도 기온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곳에 있는 산림들은 주로 열대우림이 만들어져요. 엄청 울창하고, 뭐, 광합성도 엄청 활발히 하고 그런 곳이고, 거기보다는 온도가 좀 적당히 따뜻한 곳, 그런 데는 뭐, 온대림,
또는 뭐 화렵수림 또는 낙엽수림 뭐 그런 이름이 붙는 그런 숲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추운 지방에 만들어진 산림은 잎이 소나무와 같이 좀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름 좀 외워두시고, 자, 초원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풀밭이 펼쳐진 그런 곳만 초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막 사자나 얼룩말이 뛰어다닌다고 했던 그런 곳도 초원이라 부르는데, 자, 그런 데를 열대 초원이라 그래요. 열대 초원. 다른 말로 사바나. 옛날에 막 봉숭악단에서 막 사바나 막 외치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열대 초원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초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풀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은 보통, 열대 초원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낮은 적당히 따뜻한, 자, 온대 초원이 해당해요. 자, 그 다음 사막.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막의 이미지, 그 막 모래만 엄청 쌓여 있고 낙타 걸어 다니고 오아시스 등장하는 그런 사막은 열대 사막이에요. 열대 사막. 그리고 그것보다 온도가 조금 낮은 적당히 따뜻한 곳에는 자, 온대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온도가 더 추운 저기 극지방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 또 강수량 적은 곳은 자, 한대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한대 사막을 다른 말로 우리는 툰드라라 그래요. 툰드라. 여기 살 수 있는 생물종이 몇 개 없어. 엄청 춥지, 강수량도 적지 하고 하니까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림, 초원, 사막 이런 걸 나눴던 기준은 생물 군집의 수평 분포에 따라서 생물 군집을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위도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의 기온이 다르고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군집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거 말고도 방금 한라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고도에 따라서 생물 군집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수직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이 고도에 따라 살고 있는 동물들도 다르겠죠? 다 이런 게 고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요 다양한 군집의 예시들 사진으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자, 보이는 그림이 열대우림의 예시예요. 사실 선생님이 좀 열대우림에 비하면 좀 덜 울창한 그런 사진을 가져온 건데 실제로 더 울창한 그런 사진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그런 곳이야. 브라질의 아마존이 대표적이겠죠. 자, 이런 곳이 열대우림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온대림 사진은 집어넣지 못했는데, 자,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막 낙엽이 지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 산들 많이 볼 수 있잖아. 우리나라 정도 주변에 있는 산들이 대표적인 온대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은 이제 침엽수림인데, 강수량은 많지만 굉장히 추운 지방. 그런 데는 나뭇잎이 잎이 넓으면 살기 힘들거든. 그래서 잎은 얇아지고 뾰족뾰족해지는 그런 나무들이 살게 되는데 이런 곳을 침엽수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그림 어딜 것 같아요? 아까 책에서 봤던 열대초원 사바나 그림이죠. 사바나 그림. 그래서 이런 곳도 초원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이게 우리가 익히 상상하는 초원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막 푸르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초원이겠죠? 여기는 온대초원이라 그래요. 온대초원. 자, 다음 그림. 자, 이게 우리가 익히 사막이란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죠? 이런 데는 강수량도 낮은데 온도도 엄청 높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열대 사막이라 그러고, 자, 온대 사막이 이런 곳이야. 광야 같은 곳. 온도는 적당히 높으면서 강수량이 적은, 역시 이곳에서도 식물들은 자라기 힘들겠죠? 요런 풍경을 이제 온대 사막이라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툰드라. 대부분은 또 얼음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한정돼 있기도 해. 1년 중에 굉장히 일부만 식물들이 자라고, 그런 척박한 곳이다. 이런 곳을 툰드라라고 합니다. 자, 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군집의 이제 종류를 이제 알아본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군집의 천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천이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